자, 월요일에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조계의 이슈와 사건들 유쾌, 상쾌, 통쾌, 쾌쾌쾌하게 풀어주실 법조계의 비타민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네. 우리 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여금 소송이요? 네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근데 돈을 제때 받으면 다행이지만 또 빌려준 돈을 제때 제대로 못 받거나 또 그러한 사람과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은데요. 많죠. 네, 특히 대부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뭐 차용증과 같은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 존재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또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죠. 라고 네. 하지만 사실 친한 사람이 아니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싶다는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빌려줄 때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까지 써. 됐어. 네. 주겠지. 네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또 상대방이 오랫동안 보고 지냈던 또 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힘든 사람한테 아유 차용증까지 써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되게 다반사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때 후회하시고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 거래를 할 때 그냥 아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차용증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차용증에는 대여해주는 금액과 이자 그다음에 변제일, 대여해주는 사람과 대여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오늘 몇 일자로 대여해준다라는 날짜를 적고 서로 서명 날인을 딱 해서 문서로 남겨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 보면 금액, 이자, 변제일, 그리고 주소, 그 사람과 내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오늘 날짜, 그리고 서명까지 쭉 해서 남겨둬야 된다. 이게 차용증의 형식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뭔가 아유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자까지 받아야 되나? 뭐 이자를 안 받기로 하면 뭐 이자를 안 적어도 되는데 보통은 뭐 친한 사이에서 이자를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때로는 이자를 또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또 나중에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한다면 이자까지 적어두는 게 좋죠. 그럼 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형식적인 문서, 그러니까 차용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차용증 대신 각서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형식적인 차용증 말고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를 빌렸다.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 돈을 꼭 갚겠다 하고 주해경, 서명 쫙. 이게 각서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각서를 쓰는 것도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뭐 차용증이라는 어떤 뭐 이름이 중요하거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형식이 좀 갖춰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당시 돈을 빌렸다라는 게 입증될 수 있는 정도의 서면이라면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혹 가다가 이런 문서들 볼 때 서명이 진짜 괜찮을까? 도장이 아니라 지장이 아니라 서명이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명을 또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그렇게 각서를 쓰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지장을 날인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도 대여금 관련 사건들, 오늘 이야기했던 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항소심까지 저희가 그 1심과 항소심 두 건 다 이제 승소했던 사건인데 저희 의뢰인이 아는 선배 제안으로 선배가 설립한 신생 회사에 입사해서 대표인 선배를 도와 회사를 키워냈고 그래서 그만큼 회사에 대한 매우 큰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영위기를 맞게 됐고 거래처의 거래대금과 은행으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회사 대표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어떡하냐, 자칫 잘못하면 부도까지 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자 의뢰인께서 이제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회사 대출금 및 거래대금을 변제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 끝에 어느 정도 회사가 이제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이 되자 회사 대표인 상대방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서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저를 찾아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어려울 때는 좀 도와줘라고 했는데 회사의 빚을 어쨌든 내가 개인 채무를 만들어서 갚은 거잖아요. 그럼 증거가 다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 직접적으로 그 대표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회사의 대출금, 회사의 거래처 대금과 회사가 은행에 빌린 대출금을 갚아주다 보니까 좀 그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변제해 주던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대출금, 대여금 채무하고는 좀 달랐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인 회사 대표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나는 뭐 네가 투자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의뢰인은 또 상대방을 또 100% 믿었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걸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대표가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네. 일단은 회사 대표한테 빌린 거고 다행히 그 회사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회사한테 받아야 할 때 돈이 아니라 개인인 그 회사 대표한테 받아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회사 대표가 빌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갚지 않았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은 금융적으로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맞아요. 어떤 걸 입증을 해야지 가능할까요? 일단은 회사가 제3자 은행이나 거래처로부터 빌린 채무를 이 의뢰인이 직접 변제해준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 증여나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대여금이었다는 거를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포커스였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였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사로 승격을 시켜줬다든가 뭐 아니면 지분을 좀 줬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정은 전혀 없었고요. 다행히 그런 사정은 없었고 다행히 이제 저희 의뢰인이 그 회사 대표와 그 금전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했던 모든 대화를 다 녹취를 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에 보면은 그 회사 대표가 요청을 해서 우리 의뢰인이 이제 그 고율의 이자까지 지급하면서 금전을 빌렸던 정황이 다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또 누구한테 입금을 해주라는 부탁을 또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그 대여금과 또 입금 내역 그런 것들을 다 매치해서 하나하나 다 입증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이제 또 회사에 입금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조회를 하고 해서 결국은 다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맡으셨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녹취한 것도 있었고 뭔가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결국은 이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만 차용증도 만약에 없고요. 회사 대표는 회사랑 상관없이 제3자와의 채무 관계에서 그러니까 네가 원래 빚이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입금한 거야 혹은 투자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내가 뭔가 입증할 것이 없다. 이럴 때는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나요? 그렇죠. 근데 소송에서도 결국 그 사실에 대해서 뭐 서로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대리 변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만약에 제3자와의 채무 관계에서 입금한 거라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럴 경우에 소송으로 간다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대리 변제이나 결국은 이 회사 대표에게 대여금을 내가 해준 거다, 금전을 대여해준 거다 해서 그럼 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네. 결국은 법원에 이제 회사 대표와 회사의 그 계좌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근로자가 뭐 일개 근로자인 원고가 회사의 거래처와 회사 주거래 은행에 거액의 금원 입금한 사실이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이 피고가 경제 어려움을 토로해서 이에 따라서 원고가 거래처에 결국 입금했다. 그런 어떤 시간적인 순서, 그다음에 대화 내용, 그다음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 사실을 언급했을 때 피고가 이를 뭐 부정하거나 뭐 또는 투자나 증여 등의 이야기를 한 그 사실이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기타 뭐 다른 그 근무했던 다른 근로자들의 어떤 사실확인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원고가 피고 대신에 피고의 부채를 대리 변제했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원고가 대여해준 금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재판부는 판결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원고가 피고의 부채를 대리 변제해주면서 그 부담한 은행 대출 이자까지 원금까지 해서 다 모두 피고가 반환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빌린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 네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걸 좀 처리를 해주면 내가 대출 이자까지도 나중에 갚을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 빌려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있는 돈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는 사실 이자를 지급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이 없어서 본인도 고율의 이자를 그렇죠. 내면서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양 당사자 간에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자까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당사자 간에 서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렇죠. 따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없는 돈인데 빌려서 이자를 내면서까지 빌려줬다면 그것은 빌린 사람에게 그 채무가 있다라고 볼만하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언급을 해두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돈을 빌리면서 뭐 이자놀이처럼 해서 굉장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을 약정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이자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상 이자가 초과되는, 그러니까 연 20% 이상의 이자는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상은 사실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그래서 그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그 원금에 충당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20%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사실 무효다. 무효기 때문에 법정으로 갔을 때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이자 제한법 위반은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야, 내년까지만 좀 빌려줘. 아, 나 돈 없어. 그러면 좀 고 이자를 해서라도 네가 돈을 빌려서 좀 빌려줘. 내가 내년 되면은 그거 2배로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믿고 여기저기 해서 이렇게 좀 비싸게 이자를 주고 빌려줬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나는 그걸 2배로 받지 않으면은 이거를 채무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러서 변호사님을 찾아왔지만 네.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어쨌든 법적으로 네. 보호가 안 된다. 네, 그렇죠. 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내 재산을 잃는 뭐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든 어쨌든지 간에 누구든 믿었을 때 그 배신을 당하고 나서 내 재산을 잃는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법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제기하는 대여금 소송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빌린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인이 계속 야, 돈을 갚으라고 해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
배째라. 네. 흔히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돈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뭐 법원에서 나오더라도 없는 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런 경우는 강제 집행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일단 법원을 통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일단 연 12% 이자가 부과됩니다. 소송 촉진 특례에 관한 법률상. 네. 그러니까 연 12% 이자는 일반적인 이율보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거를 또 계속 안 갚는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어느 정도 이제 쌓여도 계속 안 갚는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집행 근원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알고 있으면 부동산을 알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을 바로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없고 그냥 뭐 급여 소득자나 뭐 사업자다 이러면은 뭐 급여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뭐 그 한 달에 이제 그 개인의 그 1인당 그 최저 생활비가 185만 원이라고 186만 원인가 그걸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주거래 계좌를 알면 제일 좋고 주거래 계좌를 모른다 하더라도 시중은행 계좌 정도를 계좌 한 뭐 5개 정도 관련해서 이제 각 은행마다 계좌 압류를 해서 추심 절차를 통해서 바로 이제 돈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으시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전세 보증금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사업장 보증금 같은 거를 또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수 네, 있는 저희가 건가요? 하기는 합니다. 이제 집행법원에 이제 압류나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인 절차가 많아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또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강제 집행, 그러니까 뭐 압류 같은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을 만한 뭐 방법이 마땅히 없거나 그 사람이 뭐 최저 생활비 이하의 돈을 벌고 있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재산 내역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절차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과태료나 그 감치 명령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감치는 유치장에 가두는 건데요.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권한이 있는 6개월 이내에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결국은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등재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그 모든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막혀서 뭐 은행 업무나 뭐 은행 대출 뭐 이런 게 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이제 채무 불이행자, 그 악성 채무 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하면 현재 뭐 법안이 뭐 출국 정지라던가 뭐 이런 걸 하는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신용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0611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얼마부터 차용증을 쓰는 게 필요할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뭐 차용증이라는 거는 일단 당사자의 거래에 관한 거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뭐 가능한 한 내가 이건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금액이 아니라면 그런 금액은 다 차용증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돈 내가 힘들게 버는 건데. 그렇죠.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다 갚겠지 하고 빌려주는 건데. 네. 그렇군요. 또 질문 주신 분이 6994님. 돈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제가 7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쓸까요? 4개월 전에 빌려줬는데 만약에 차용증 쓰자는 걸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혹시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을 쓰자는 걸 거부하더라도 문자나 뭐 통화 녹음을 통해서 차용증을 쓴다는 것 자체가 금전을 대여했다는 거니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700만 원을 빌려줬고 너가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갚지 않았지만
혹시나 대비해서 너한테 이제 차용증을 쓰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어쨌든 녹음이 되고 또는 뭐 문자로 남으면 이제 차용증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 내가 몇 월 며칠에 700만 원을 빌려줬구나라는 내용이 입증이 되니까 네. 그렇게라도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문자도 캡처를 해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통화 네. 내용도 네네. 녹음을 해두시고 이런 저희도 의뢰인분한테 지금이라도 그 연락이 두절되지 않았다면 연락을 해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뭐 문자라던가 통화 내역을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법적 절차 들어가기 전에는 연락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갚을 거야? 그 빌려준 게 언젠데 그때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아. 이런 내용을 이제 유도를 하면 아무래도 그 돈을 빌려줬고 얼마를 빌려줬고 하는 내용들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몇 년 정도인가요? 3769님. 일단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아니라 대여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10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상인과 상인이다. 이제 뭐 이게 내가 사업상 어떤 이제 물건을 내가 판매하거나 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거래했다고 하면 5년인데 일반적으로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제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돈 거래를 하시는 상인 대 상인은 왜 기간이 짧죠? 아무래도 상거래다 보니 그 일단 입증하기가 더 쉽고 그다음에 그 상인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대우하고 평가하는 게 우리나라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큰돈 못 받고 속상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얘기 9119님이 주셨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그분한테 너 왜 돈 안 갚냐? 그럼 그분이 야, 내가 돈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인정을 했고 문자든 뭐 통화든 그리고 나중에 줄게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네, 충분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통 10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 참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가능하다면 10년 안에 청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계속 독촉을 했다. 돈 달라. 그러면은 이제 소멸시효를 중단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하면 그거랑 함께 주장을 해서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준이 돈을 빌려주고 나는 10년입니까? 돈을 받기로 하고 나서의 10년입니까? 일단은 대여금 반환이 이게 변제기를 만약에 정했다라고 하면은 변제기 기준이나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주고 특별히 변제기를 정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돈 빌려준 시점. 그렇군요. 내가 오늘 빌려주면서 너 형편 될 때 갚아라고 했으면 오늘을 기준. 너 내년까지 꼭 갚아야 돼. 내년 오늘까지라고 했으면 내년 오늘이 기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여러분도 돈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신중함의 기준이 오늘 차용증, 법적으로는 차용증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 차용증에 적어야 되는 이야기들 금액 그리고 이자, 변제일, 주소 그리고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서명까지 말씀을 서명, 날인. 날인. 네. 그렇죠. 서명과 지장도 날인. 찍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명으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완벽한 효력을 인정하진 않아서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또 도움을 줬는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떤 점을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될까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이라도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좀 민망하지만 차용증을 쓰시는 게 좋고 차용증을 쓰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대여에 관한 내용을 뭐 대하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니까 감청 도청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나 뭐 메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돈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이제 빨리 변호사 상담을 하셔서 최대한 이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또 그리고 또 집행 절차가 있으니까 이제 못 받으신 돈을
또 돌려받으셔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네.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하고 나서 얼마나 걸립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이제 인정되는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뭐 결정이 나는 데는 한 2주 안에 결정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에 올라가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제3 채권자 뭐 은행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송달하고 하는 데까지 해서 보통 한 달 정도면 절차가 충분히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가압류가 인정이 돼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빼고 이런 거는 돈은 뭐 금방이라도 뺄 수 있지만 근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등기법원에 이제 등기가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한 달 내로 법적으로 처리가 되기 전에도 일단은 뭐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법적인 효력이니까요. 네네. 네, 일단은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오늘 OBS 법전 시간 구민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